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가족 중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배울 점도 많고 본받을 점도 많은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요즘인데 그분과 우리 가족 모두 행복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야기는 10여 년 전 과거로 흘러갑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 기획팀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나 친구들 보면 첫 회사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랑 관련 없는 다른 업무를 한다던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서 힘들다던가, 실제로 사회에서 일해보니 전공이 잘 맞지 않는다던가,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다던가 하는 이유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기준으로 두는 모든 요건에 충족되는 회사를 처음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여자분이라 그런가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자였는데 모두 다 언니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더 기세고 텃세 심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다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이의 엄마이거나 노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기에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정 많은 회사였습니다. 업무도 제가 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긴 했죠.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을 주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배들도 모두 자처해서 야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회사도 잘 됐고요. 또 대표님이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쏠 땐 쏘시는 성격이라서 성과금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니까 중소기업은 성과금이 없어서 서운하고 일할 맛도 안 난다고 하던데 그 옛날이었는데도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대표님께서 경영을 엄청 잘하신 거죠. 사람을 다룰 줄 알았으니까요.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아무 문제 없이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다니던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좀 일이 복잡했습니다. 대표님의 남편분이 계셨는데 원래도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한 번씩 와서 괜히 직원들한테 눈치 주고요. 똑똑하고 부족할 것 없는 대표님께서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께서 열심히 버신 돈으로 뒤에서 허튼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요. 대표님께서는 사시던 집까지 내놓고 하다 회사까지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와서 회사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대표님이었는데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요. 다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자리 만들어 줄게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저의 첫 직장은 갑작스럽고 어이없고 황당한 부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말을 지키셨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면접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저도 그렇게 해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의 2배 정도 되는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준대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래처도 상당했고 회사도 엄청 컸습니다. 처음 그 회사를 소개받고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쉽게 부도가 나진 않겠구나. 웃기죠? 그만큼 저의 첫 직장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회사의 기획팀 막내 자리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얼마 공백 없이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전 회사와 다르게 기획팀 모두가 남자들이었거든요. 여자 선배들하고만 일을 해봐서 남자 선배들은 어떨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남자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지요. 또 업무는 어떨지 걱정도 되었고요. 전 직장이 너무 좋아서인가 새로운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하고 출근을 한 날,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 맞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한.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선영 씨 선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막내였는데 후배가 들어왔다니 뭔가 어색하네요.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최대한 도울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게 지금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고 친절한 선배들의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불편한 사람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장님이 좀 그랬습니다. 맨날 불편하다고 맨발에 구두를 신고 있는데 회의 시간만 되면 구두마저 안 신고 발냄새를 폴폴 풍겼습니다. 정말 우액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기분대로 행동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조금만 밉보이면 온갖 욕설을 쏟는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장님만 아니면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는데 부장님만 등장하면 정말 별로였죠.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부장님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건 저의 직속 선배이자 미래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애정도 없는 부장님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부장님 때문에 남편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장님은 저랑 남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요. 야, 니들은 아주 젊은 것들이 탕비실에서 커피나 타먹고 아주 꼴값이다, 응? 회사에 커피 마시러 왔냐? 일 안 해? 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주임님이 먹으라고 해서. 야, 김선영, 뭐 잘났다고 기집애가 어디 상사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하여간에 젊은 것들은 이래서 한대요. 이래서. 부장님이 자주 했던 말은 이러했습니다. 타당하지도 않고 정말 느닷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는 버럭 화내는 게 취미였죠. 그 취미에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참 열심히도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그이는 부장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퇴근 후 회포를 풀게 되었죠. 어떤 날은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어떤 날은 포장마차에서, 또 어떤 날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내 연애하면 일하다가 눈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사 욕하다가 눈이 맞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의 사내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는 누구든 받으면 안 되며 편법은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이래서 부장님이 싫어했나 싶네요. 부장님은 편법쟁이에 배짱이에 정직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 꽉 막힌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집도 아주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는 장남인 남편과 3살 어린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작된 가난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진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점 은행제로 학사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견하지 않나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며 남편은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에 많이 상처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꽤나 노력을 많이 한 남편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시어머니가 모으신 돈과 자신이 이제껏 번 돈을 합쳐서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게 저랑 사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귈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려면 조금 걸릴 것 같아. 돈을 다시 모아야 하거든. 진짜 귀엽고 웃기지 않나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귀자는 말 하자마자 대뜸 프로포즈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그 말이 참 남편다워서 멋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회사에서 조용히 연애를 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네요. 남편은 30. 참 예쁜 나이에 예쁜 곳에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회사 생활이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거든요. 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막 가족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아버지랑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어머니랑 데이트 다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족 많지 않나요? 모든 가족이 화목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이랬기에 더욱 남편에게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더욱 화목한 가정에 대한 결핍이 컸고요. 남편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행복이 중요했고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세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레 이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아는 언니가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는 이렇게 골라야 한다더라. 임신했을 때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한다더라. 백화점에서 베네 저고리를 봤는데 정말 작고 예쁘더라. 유모차 가격이 얼마 정도라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야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바로 동서가요. 실은 저희 부부랑 도련님네 부부가 1년 차이로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가 4월에 결혼을 했는데 도련님네 부부는 그 다음 해 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당시에 도련님이 28살이었고 동서가 23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0대에 결혼을 많이들 해서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지만 동서의 나이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많진 않았습니다. 23살. 정말 많이 어린 거였죠. 그래서 집안 반대도 엄청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무서운데요. 동서가 위에 오빠만 둘이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동서 친정이 무슨 사업을 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오빠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 막내딸을 공주처럼 오냐오냐 키우셨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을 돕고 있었는데 사실 사업을 돕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였고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 걱정 없이 여행 다니고 친구들 좋아하는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그런 동서가 저희 도련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벚꽃놀이를 갔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저 멀리서 누가 머리 위로 높이 제 지갑을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언니, 이건 진짜 운명이잖아요. 그쵸? 도련님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서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티 없이 부정적인 마음 하나 없이 자란 티가 나는 영락없이 맑고 순수한 부잣집 막내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도 말했듯이 저희 남편 집은 부잣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 친정에서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가뜩이나 나이도 어린 동서인데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결혼하지 말라고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동선의 친정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둘이서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는지 결국 동선의 친정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고 마신 겁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 마음고생도 말이 아니셨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도 보이셨는걸요. 도련님한테 화도 내보고 붙잡고 달래도 보며 결혼 말리셨고요. 자식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시키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아이를 낳고 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여러 고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해의 여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언니, 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동서가 특유의 깨발랄한 목소리로 저희 집에 총총 뛰어들어오면서 외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폴짝 저한테 안겼고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도 꺼내어 보여줬습니다. 언니도 이제 곧이에요. 나 느낌 왔어요. 우리 동갑내기 아기 낳으면 너무 재밌겠다. 그쵸? 임신을 한 동서는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마치 제 친동생처럼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도련님네랑 저희 회사랑 가까웠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시간이 되면 동선에 가서 동서랑 좀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아기 옷 보면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서가 임신하고부터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동선의 친정에서 임신했으니 쉬어야 한다며 일 그만 나오라고 하셔서요. 동서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항상 돈을 쓰게 된다면서 그 돈은 아꼈다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쓸 거라고 집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예뻐 보이더군요. 저도 이런데 도련님 눈에는 얼마나 동서가 예쁘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되려고 해서 그랬나? 뭔가 가장의 무게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형수, 저 다른 일 알아보려고요. 무슨 일? 택배기사. 뭐? 그거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그쪽에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꽤 많이 벌더라고.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 같아. 그쪽 일하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해. 형이 했던 거 있잖아. 학점 은행제. 괜찮은 거 취업하려고 하면 죄다 대학 졸업자만 뽑아서. 형이 하라고 할 때 좀 할걸. 아이가 생기고 저희 집에 놀러왔던 도련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은 이때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사는 동서의 친정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부모가 되었는데 번듯한 직업이 없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결혼 전에는 동서만큼이나 밝고 명랑한 도련님이었는데 어쩐지 점점 그 에너지가 꺼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도련님에게 신경을 많이 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썼죠. 저희한테 얘기를 한 뒤 도련님은 정말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계약직으로 작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많이 번다면서 도련님의 얼굴이 조금 피었습니다. 일이 힘든지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는 말이죠. 동서는 도련님 걱정이 많은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면서 투덜거렸죠. 그런 동서를 달래주는 도련님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귀엽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동서의 배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동서는 전화를 걸더니 대뜸 아들이래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도련님을 닮은 아들이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며 동서는 잔뜩 설레어 했습니다. 어쩐지 고기가 많이 땡겼다면서 태동도 남달랐다고 했고요. 귀여운 얼굴에 아직 때묻지 않은 목소리, 얼굴에 젖살도 남아있는 동서가 아기 엄마라니 정말 신기하고 귀여웠습니다. 그걸 실감하듯 배는 점점 축구공을 넣은 것처럼 커졌죠. 동서는 아기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며 설레어 했고 그건 도련님도 저와 남편, 양쪽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던 2월, 우리는 새 생명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의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져 감길랑 말랑하던 그때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인가 하며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남편이 안 와요.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도련님이 퇴근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동서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서내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할 짐까지 챙겨서 집에서 나섰습니다. 남편이 길이 어두우니까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고요. 만약 갔다가 여차하면 다시 남편과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겠지 했습니다. 도련님이 밖에서 허튼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외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선애가 사는 골목에 막 들어서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조수석 창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서였습니다. 왜 나와 있어? 언니 빨리 병원 가요. 빨리 얼른요. 거기 어디 병원이지? 어디? 빨리. 우리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정신 좀 차려봐. 병원에는 왜? 어디 아파? 혹시 배 아파? 벌써 진통이 시작된 거야? 아니요, 아니.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있대요, 언니. 항상 정직하고 정의로운 남편이 자동차 경적을 계속 울리며 차를 밟았습니다. 차 안은 경적 소리와 동서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쏟아지는 눈들을 보기 힘겨워서 도착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동서는 하도 울어 지칠 대로 지친 건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동서를 부축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리는 도련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숨을 붙잡고 있던 도련님은 동서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되었다는 듯이.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동서를 대신해서 남편과 제가 장례 절차를 밟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은 동서의 친정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우리 애랑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다느니 뭐라니 하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망할 놈, 망할 자식. 우리 애만 두고 가는 게 어딨어. 이 젊은 애를 과부를 만드는 게 어딨냐고. 동서의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우셨습니다. 그래도 사위 장례식장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남편이 같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테니까요. 죽은 동생에게 저런 말을 하는데 저 같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동서의 친정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식사를 내드렸습니다. 동서의 친정 아버지는 모든 게 못마땅하다는 듯 장례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련님네 부부의 결혼식 외에 두 사람을 뵌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상을 보니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하셨겠다는 게 눈에 그려졌습니다.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동서를 앞에 앉혀두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런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라는 분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가 있는 곳까지 아마 그 장례식장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끝내. 엄마, 목소리가 너무 커. 뭘 끝내? 뭐긴 뭐야. 이 구질구질한 집안하고 인연을 끝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럼 과부돼서 청승맞게 그 애 키우고 살 거야? 네 나이를 생각해. 한창인 나이에 남편도 없이 애를 키우겠다고? 어휴, 됐으니까 그 애 시댁에 주고 넌 네 인생 살아. 여기랑 더 엮일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오늘 아침까지도 멀쩡하던 남편이 죽었어. 지금 내 남편 장례식장이야. 그런데 뭐? 애를 어쩌라고? 엄마 진짜 소름 끼친다. 엄마가 사람이야? 뭐? 어디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의 집 자식이 죽던 말던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동서와 동선의 친정 엄마의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저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란 말인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친정 아버지의 말을 끝으로 두 분은 장례식장을 떠나셨습니다. 그 애를 확 지워버릴 수도 없고 낳자마자 줘버려. 구질구질한 피가 섞인 손주 나는 못 본다. 그리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도련님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셨죠.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위로해 주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고 우리 곁을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인근 납골 땅에 도련님을 모신 후 동서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동서, 힘들면 같이 있어줄까? 나 내일까지 휴가라서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요. 동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갔고요. 동서가 친정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며 깨어있어서 그런가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깨자마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집 전화도 핸드폰도요. 자고 있나 싶어서 더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죠. 그런데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동서 집으로 가봤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집 앞에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그 화분 받침대에 집 열쇠를 숨겨놓고 다닌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내인 줄 알았지만 다른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쓰러졌나? 어디가 아픈가? 걱정하며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집은 아주 깔끔했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방을 둘러보는데 동서의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화장대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언니에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함께 잘 살게요. 그제서야 저는 안방 농을 열어봤습니다. 옷걸이 몇 개가 군데군데 비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아기 방으로 쓸 거라던 방도 들어가서 서랍장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사준 베넷저고리 몇 개와 동서가 미리 사둔 천기저귀와 포대기 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동서는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곧바로 동선의 친정을 향했습니다. 저도 동행했고요. 뭐 우리 딸이? 어머나 어떡해. 아유 정신 나간 것. 어머 어떡하면 좋아. 경찰에는 신고해봤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혹시 갈 만한 곳을 알고 계신가 해서 먼저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도 찾아볼게요. 찾으면 연락 줘요. 그쪽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동선의 인근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종 신고가 안 됩니다. 다 큰 성인이 쪽지를 남기고 나간 것은 실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신호음이 갔는데 이제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동서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동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도련님의 집도 한동안 정리를 안 했습니다.
동선의 친정에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동서는 떠난 후였습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동서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아기는 잘 낳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건강은 한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 어디서도 동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핸드폰에 동서의 친구들 몇 명의 번호가 있더라고요. 몇 번이고 연락해서 동서에 대한 것을 물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 친구들도 동서를 찾겠다고 노력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고 동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동서가 함께였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지금보다 훨씬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듬해에 둘째까지 낳으면서 연년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바쁘게 키우다 보면서 어느새 동서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그만두었던 회사를 다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나요? 언니, 저예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 10년 만에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된 동서였습니다. 동서, 지금, 지금 어디야? 어디에 있어? 괜찮은 거지?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일단 만날까?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갈게. 어디야? 언니, 그게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부탁? 그래. 뭔데? 무슨 부탁? 말만 해.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꼭 갚을게요. 달라는 거 아니고 빌리는 거예요. 제가 꼭 필요해서 손 벌릴 곳이 도저히 없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10년 만에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동서.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인연을 끊었던 저에게 연락을 했겠어요. 저는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커피숍에서 동서를 만날 수 있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서가 걸어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람이라 그런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10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고 많이 야위고 어두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쁜 치마와 알록달록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동서였는데 무채색의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동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이는, 아이는 낳았지? 지금 초등학생이겠네? 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해서. 동서는 어쩐지 눈을 못 마주치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 좀 해봐. 언니,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 동서를 더는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연락이 닿았으니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동서에게 돈을 건네줬습니다. 동서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왠지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의 뒤를 쫓기로 했죠.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동서가 어떻게 사는지 제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서는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두 정거장을 가서 내리더라고요. 동네를 들킬까봐 일부러 다른 동네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동서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을 사더니 5분도 안 되어서 또 급히 나왔고 역에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역과 많이 떨어진 골목골목들을 익숙하다는 듯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우뚝 멈췄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려는 순간 제가 얼른 가서 대문을 잡았죠. 동서! 언니! 미행한 거 미안한데 내가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쫓아왔어. 지금 동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줘야 하잖아. 여기가 동서 집인 거야? 어디야? 여기 2층? 올라가면 돼?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언니, 네, 여기로 오세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집은 3층도 2층도 아닌 반지하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이의 우산과 낡은 자전거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벽지색이 다 누리끼리하게 변해 있었고 장판도 뜯어진 곳이 많았고 집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부엌과 큰 방 하나, 화장실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형광등도 한쪽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서, 그동안 이렇게 지낸 거야?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는 호다닥 들어가서 약국에서 사온 것들을 꺼내더니 해열제를 하나 꺼내었습니다. 동서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련님과 정말 많이 닮은 동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픈 건지 얼굴이 벌게져 있었고 동서가 건넨 해열제를 먹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저희는 부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련님의 장례가 끝난 후 집에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동서의 짐을 챙기려 했다더군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새 인생을 살자고 하셨답니다. 동서와 한참 동안 싸우다가 동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짐을 챙겨서 알아서 가겠다고 했답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제서야 친정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동서는 그대로 짐을 싸서 도망친 거랍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요. 그 아이를 잃으면 도련님도 잃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빈손으로 나간 건 아니었으니까 아이 낳을 병원비도 있었고 작은 월세방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키우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어린 아기도 받아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두고요. 빵집, 마트, 옷공장. 진짜 많이 일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작년에 자격증을 하나 따게 됐어요. 언니, 옛날에 기억나요? 나 매니큐어 바르는 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배워볼까 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커피숍 일할 때 만난 언니가 시험 볼 때 쓰던 재료 싸게 준다고 해서 그래서 큰맘 먹고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네일 아트 샵에서 일도 했고요. 그러니까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 차려보려고. 나는 진짜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이제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저 사기당했어요. 알고 보니 건물주도 아니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구한 거였거든요. 생활비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약 하나 사 먹일 돈이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언니였어요.
언니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정말 미안해요, 언니. 서럽게 우는 동서를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야윈 동서의 등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내가 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동서를 안아줬습니다. 동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자. 고생할 만큼 했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곧장 왔고, 곧이어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도 왔습니다. 동서의 친정에서 또 예전처럼 화를 내면 어쩌나 했는데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모두가 서럽게 울던 날이었습니다. 동서는 살던 반지하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계속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하셨거든요. 동서가 괜찮으면 모시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빚은 시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만 쉬시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난다며 자꾸 나가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모으신 전부이실 텐데 그 돈을 동서를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하고 싶다던 네일샵은 동서의 친정에서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더 이상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저 원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만 살라고, 그리고 다시는 도망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10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요. 10년 만에 돌아온 동서. 동서는 다시 예전의 반짝거림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되기 어렵다면서 네일샵 운영을 하는데 자잘한 이슈들이 있는 듯 하지만 아주 야무지게 잘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육아를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번듯하고 똑똑한 아들로 키웠더군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멋진 아이였습니다. 성격도 싹싹해서 시어머니와 동서, 친정댁에서도 엄청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동서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이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지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겠죠? 정말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저희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요즘 일상이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동서를 소중히 생각하고 더 아껴줄 생각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